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자, 이제 보이시는 이 포스터, 영화 포스터에 등장하는 이 모습 보이시나요? 이 영화는 로열 어페어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2012년작이고요.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배우인 매즈 미켈슨과 에르시아 비칸데르가 출연을 한 그런 영화예요. 미켈슨 너무 매력적인 배우이죠. 원래는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예요. 하지만 이 소설 자체가 왕실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소설이니까 실제 덴마크 왕실에서 있었던 그 스캔들을 영화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로열 어페어라는 영화의 실제 이야기, 그러니까 18세기 왕실을 뒤흔든 왕비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욕하는 거 아니고요. 18세기 하면 유럽은 혁명의 물결이 술렁이던 바로 많은 변화가 있던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죠? 이 변화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계몽사상인데 인간의 존엄과 평등, 자유권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전제군주와 종교의 족쇄로부터 인간의 이성을 해방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이 담겨 있는 그런 이념이지요. 그런 사상이죠. 자, 이런 계몽 사상을 덴마크의 왕실에 전파시키고 혁신적인 개혁 정책을 단행한 것은 덴마크인이 아니라 한 외국인입니다. 독일에서 온 국왕의 주치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덴마크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의 개혁 정책은 왕비와의 스캔들로 좌절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비 그리고 독일에서 온,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의사의 은밀한 사랑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국왕이자 노르웨이의 국왕이 될, 지금 보고 계신 저 여성분이 캐롤라인 왕비인데 캐롤라인 왕비의 부군이 될 크리스티안은 1749년 역시나 또 덴마크의 국왕이자 노르웨이의 국왕인 프레데리크 5세와 루이세 왕비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인 루이세 왕비는 영국의 국왕인 조지 2세의 막내딸로 덴마크의 국왕 프레데리크 5세와 정략 결혼을 한 사이죠. 영국의 공주였으니까 당연히 영어를 썼을 것 같은데 덴마크에 왔으니까 내가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덴마크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평소에 덴마크어를 사용했고 굉장히 교양이 깊고 위엄을 갖춘 그런 왕비였기 때문에 덴마크 국민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왕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데리크 5세와 이 루이세 왕비 사이에는 2남 3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첫 아들이 이제 요절을 하면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크리스티안이 유일한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후계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루이세 왕비는 27살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었으니 당시 크리스티안의 나이는 고작 3살이었다고 해요. 3살의 어머니를 잃은 겁니다. 정략 결혼이긴 했지만 프레데리크와 루이세는 굉장히 금실이 좋은 부부였는데 왕비가 사망을 한 후에는 뭔가 좀 마음의 병을 얻었던지 술과 여자에 빠지면서 자식들에게도 굉장히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브라운 슈바이크의 율리아나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요. 이제 계비가 들어온 거죠. 맞이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하나 더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프레데릭이라는 왕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왕비가 된 마리아 왕비 입장에서는 전 왕비가 낳은 크리스티안 말고 자신의 친아들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기에 의붓 아들인 크리스티안을 경계하면서 프레데릭 왕자를 어떻게 하면 왕위에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궁리를 하게 되죠. 크리스티안은 굉장히 수줍고 예민한 아이였대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더 원했을 텐데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또 3살에 어머니를 잃었으니 자신에게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주었다면 계모를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또 사랑을 받지 못할 뿐더러 경계까지 하니 굉장히 외롭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크리스티안을 더 힘들게 했던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왕세자 교육이었어요. 그 당시 왕세자 교육을 맡았던 레벤틀로우 공작은 강한 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주 혹독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말이 교육이지 거의 학대에 가까웠고요. 역시나 아이에게 매질까지 해서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겨주게 돼요. 사실 엄하게 교육해야 강한 군주가 될 수 있다라는 명목하에 학대당한 왕세자들이 좀 많았죠. 제가 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이세 얘기를 하면서도 프리드리가 군인왕이라는 별칭이 있는 아버지 프리드리 빌헤름의 이 폭력에 시달렸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 오스트리아의 루돌프 황태자 얘기를 할 때도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아서 결국은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교육을 받은 이들이 정상적인 어른으로 절대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며 크리스티안도 마찬가지였어요. 크리스티안은 어린 시절에는 꽤 영민한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덴마크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에도 능통했으며 펜싱도 잘하고 승마도 잘하고 춤에도 재능을 보였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강압적인 교육을 받고 또 아버지는 또 새로운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계속 많은 여인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문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의 정신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매질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질을 당한 후에는 입에 거품을 물면서 바닥에 쓰러지는 간질 증세를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학대받았던 기억 때문인지 결국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됩니다. 크리스티안은 대부분 자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측근들과 함께 한시도 혼자 있지 않고 그 무리를 끌고 다니면서 시간들을 보냈는데 함께 끌고 다니면서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하면서 밤새 어울리고 즐기는 모습을 보였대요. 매질을 당하면서 늘 강박관념처럼 들었던 얘기가 강해져야 된다, 강한 남자야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스스로도 강한 남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집착에 빠져서 강한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막 폭력을 행사하고 또 뭐든 막 때려 부수고 이런 모습이 강한 남자라고 생각을 해서 궁전에 있는 막 창문 다 때려 부수고 깨고 가구 부수고 이러면서 막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측근들을 끌고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가시가 박힌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때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대요. 그리고 또 남자 아니면 남자는 여자 아니냐 하면서 사창가를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프레데리크 5세,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서 크리스티안은 17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서 크리스티안 7세가 돼요. 그런데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의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 이 덴마크의 장래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게 되는 거죠. 정신이 온전치 않은 데다가 어리기까지 한 크리스티안 7세, 그래도 왕이 되었으니까 빨리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왕가에서 사촌과 결혼하는 건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일이니까 사촌이면서 영국 국왕인 조지 3세의 여동생인 캐롤라인 마틸다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캐롤라인 마틸다는 1751년 런던 레스터 하우스에서 영국의 국왕인 조지 2세의 아들 웨일즈 공 프레데릭과 작센 고타의 공녀 아우구스타 사이에서 9번째
이자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하고 이 캐롤라인이 태어나기 3개월 전에 폐에 종기가 생겨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궁정에서 생활하지 않고 한적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비교적 굉장히 좀 자유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성장을 했고요. 승마를 굉장히 즐겼다고 하고 또 꽤 똑똑한 소녀여서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도 잘 구사를 하고 또 좀 매력적인 용모를 가진 그런 소녀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아름다운 푸른 눈동자를 가진 캐롤라인은 또 노래를 그렇게 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가수다라는 평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아름다운 소녀로 자란 캐롤라인, 크리스티안 7세와 혼담이 오가게 되는데 나이도 어린데다가 먼 타국에 있는 왕과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나 결혼하기 싫어요 라고 떼를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정치 상황에서는 이런 떼가 통하지 않죠. 그래서 어머니가 왕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라고 훈계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눈물을 보이면서 이 정략 결혼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1765년 1월 10일 두 나라에서 공주와 왕이 약혼을 발표하게 되고요. 1766년 10월 캐롤라인은 결국 덴마크로 향하게 되죠. 하리치를 떠나서 로테르담으로 향하고 그리고 3주 후에 알토나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영국 수행원들은 다 돌아가고 덴마크인으로 이제 구성이 된 신하들에게 어서 오십시오 왕비님 하면 이제 환영 인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코펜하겐에서 남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고대 도시 로스켈러에서 마중 나온 남편 크리스티안 7세를 만나게 돼요. 크리스티안 7세는 아내가 된 캐롤라인 왕비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상화를 봤는데 막 초상화 속 모습이 너무 별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초상화를 그리던 시기가 결혼하기 싫어가지고 맨날 눈물을 흘리고 이런 때 그렸던 거여서 너무 우울한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이 캐롤라인 왕비의 미모가 살아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딱 만났는데 아직 소녀의 티를 벗지 못한 얼굴이 좀 통통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초상화보다 훨씬 예쁘네. 그리고 저 푸른색 눈동자도 예쁘고 미소를 짓는 것도 굉장히 예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손이랑 뺨에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첫 호감을 가지긴 했겠죠. 자, 그렇게 17살의 크리스티안과 15살의 캐롤라인은 코펜하겐에 있는 크리스티안 스보르 궁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돼요. 자, 부부가 되어서 덴마크의 왕비가 된 캐롤라인. 그녀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서막이 오른 겁니다. 자,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식 파티가 열렸을 건데요. 새벽까지 막 파티가 이어지고 크리스티안 7세와 또 크리스티안 7세의 여동생, 그 여동생의 남편 등등이 막 하객들을 이끌고 궁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막 춤을 추면서 파티를 즐겨요. 그런데 신혼부부를 얼른 신혼방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티가 다 끝날 기색을 보이지도 않고 신혼방에 캐롤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방문을 열고 막 그 안에 들어와서는 막 같이 막 춤을 추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남편도 이제 신혼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내니까 캐롤라인 너무나 당황합니다. 이때 당연히 덴마크 왕실에서는 크리스티안의 정신 상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딱 그 결혼 첫날 내 남편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눈치를 채게 돼요. 그래서 좀 남편에게 좀 좋지 않은 그런 시선을 보였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안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유아적이고 좀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크리스티안이 아내와의 잠자리를 가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또 야, 요즘 누가 와이프랑 잘 지내냐? 와이프는 그냥 무심하게 그냥 옆에 두는 거야. 그게 유행이야. 하면서 부인 말고 다른 여인들과 가까이 하게 되죠. 그전에도 당연히 외춘부들과 가까이 했는데 이 당시에 크리스티안이 가깝게 지낸 여인이 안나 카레니나 벤타겐이라는 여배우였어요. 그리고 그 여배우를 굉장히 아끼면서 뭐든 다 해줬기 때문에 주변에서 비난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나 카레니나 벤타겐은 여배우라는 직업은 그냥 이렇게 포장하기 위한 어떤 그냥 직업일 뿐이고 사실은 일찍부터 매춘을 하는 매춘부였어요. 크리스티안이 가면을 쓰고 사창가를 찾아가면 이제 그 벤타겐을 만나서 당신은 우주의 여주인이요 라면서 뜨거운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랐던 캐롤라인 왕비는 원래 굉장히 쾌활하고 꾸밈 없는 그런 성격의 소녀였어요. 그런데 덴마크 왕실에 갔더니 우중충하고 엄숙하고 그런 상황이니 자신의 성격을 내보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남편은 저지경이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겠어요. 자, 그렇게 외톨이처럼 보내는 캐롤라인은 자신의 시녀로 발탁되었던 루이스 폰 플레센이라는 여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굉장히 절친한 사이가 돼요. 루이스는 왕은 너무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왕을 그렇게 부적절하게 이끄는 그의 측근들도 정말 다 쓸어버려야 된다.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왕을 욕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는 저런 왕을 굴복시키려면 더더구나 기세 모습을 보이면서 잠자리를 거부하면서 주도권을 가져야 됐다. 이런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잠자리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가까워질 텐데 이 조언에 따라서 왕을 더 멀리 하니까 두 사람의 사이는 더 멀어지고 사이가 나빠지게 된 거예요. 결국은 크리스티안 7세의 옛 가정교사가 와서 왕이 계승자를 낳으려면 이 왕비와 잠자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설득을 해서 결국 두 사람은 의무적으로 합방을 하게 되죠. 이때는 크리스티안도 당연히 와이프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조금 벽을 치게 됐고, 캐롤라인도 남편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남편을 경멸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두 사람이 몇 번의 합방을 거쳐서 딱 임신을 하자마자 두 사람은 다시 바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캐롤라인 왕비는 1768년 1월 28일 아들을 낳게 돼요. 아들 이름을 또 프레드릭이라고 짓게 되죠. 아들 낳았으니까 내가 할 의무 다 했어 하면서 더더구나 왕과 가까이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 캐롤라인 왕비가 아들을 낳자 이를 너무나 질투해서 부글부글 끓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크리스티안의 계모 마리아였어요.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오히려 자신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합방을 하고 바로 아이까지 낳게 되니까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올려야겠다라는 희망이 무너지게 됐으니 그 마음을 마구마구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캐롤라인 왕비는 더욱더 외톨이 같은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또 크리스티안이 유일하게 마음을 줬던 이 루이스 폰 플레센이라는 시녀를 궁정에서 추방해버려요. 왜냐하면 왕비가 자신을 멀리하고 루이스와 붙어 다니니까 그 꼴이 또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녀마저 추방해버리니까 더더구나 외로운 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게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캐롤라인 왕비를 버려두고 1768년 5월 크리스티안 7세가 갑자기 나 여행 떠날 거야 하면서 유럽 여행을 떠나게 돼요. 아들이랑 아내는 궁전에 남겨둔 채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전전하면서 오랫동안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혼자 남은 캐롤라인 왕비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연극을 하는 극장에 자주 들렀는데 거기에 또 잘생긴 배우이자 가수인 라투르라는 남자가 있었대요. 이 남자가 프랑스어를 하기도 하고 외모랑 그 연기가 마음에 들었던지 자주 선물을 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사이가 심상치 않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사이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라투르는 나중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쭉 유럽 여행을 하고 1769년 1월 12일 크리스티안 7세가 다시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때는 자신이 데려간 측근 말고 낯선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바로 아주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사상가이며 의사였던 요한 프리드리히 슈트르엔제라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실 주치의로 임명을 해서 이 독일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사실 크리스티안은 강하고 멋진 남자가 되고 싶었지만 굉장히 외모가 좀 오히려 여성스럽고 이 골격이 좀 가는 남자였어요. 작은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 독일에서 온 요한 슈트르엔제는 키가 크고 어깨도 딱 벌어지고 체격이 아주 좋은 남자여서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도 좀 매력적인 모습에 푸른 눈을 가진 그런 남자였으며 태도 또한 크리스티안이 정신분열증이 있으니까 굉장히 막 붕붕 뜨고 가벼운 모습을 보였는데 반해서 굉장히 진중하고 침착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남자였으니까 같이 있으면 굉장히 대비되어서 더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 같아요.